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김광일 기자 그리고 김준일 시사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첫 뉴스 어디로 갈까요? 거부권 대 탄핵론. 예상대로 윤석열 대통령 어제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했습니다. 네, 거부권 행사 논리는 정진석 비서실장이 밝혔어요. 여야 합의 처리가 없었으니까 삼권 분립 위반이다. 그 둘째,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이다. 셋째, 언론 브리핑이 상시로 있어서 이거 피의사실 공표다. 그리고 또 하나가 특검 임명을 야당이 선택한 후보 중에 한 명으로 해야 되니까 중립적이거나 공정하지 않은 거 아니냐라는 건데, 이건 이제 특검이 대한변협이 추천한 4명 중에서 야당이 2명으로 추리고 그걸 대통령이 1명으로 선택하게 되거든요. 네. 이 과정을 갖고 문제 제기한 것 같습니다. 네. 거부권 행사할 때쯤에 국회 본청 앞 계단에는 야 6당이랑 시민사회 단체가 모였어요. 예, 좀 사진을 준비를 해오셨네요. 네. 뭐 엄청 많죠. 그 네네. 국회 앞 본청 앞에 있는 계단을 꽉 채웠는데, 뭐 여기서 탄핵을 의미하는 발언이 다수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 윤 대통령이 예전에 특검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했으니까 범행을 자백한 거다. 그러면 책임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조국 대표, 이승만의 말로를 기억하라 라고까지 얘기를 했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일종의 좀 세과시 같기도 했어요. 나중에 만약에 이걸 탄핵으로 이어가게 되면은 여기 모인 사람들이 결국에는 연대하게 될 거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대로 이번 주 토요일에 서울역 앞에서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겠다고 합니다. 자, 이제 이런 분위기 속에서 5월 28일에 재의결을 한다는 거잖아요. 재투표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본회의에서. 이때 이제 17명만 국민의힘에서 이탈하게 되면은 그때 다시 통과가 되는 상황인데, 어제 화제의 인물은 국민의힘 유이동 의원이었습니다. 네, 어제 엄청 뜨거웠습니다. 사실 제가 한 달 전쯤부터 들었던 얘기기도 해요. 그러니까 유이동 뭐 등등 몇 명, 그러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김웅, 안철수 외에도 네. 유이동 누구 이런 식으로 이탈표가 몇 명 더 있을 거다라는 얘기가 물밑에서 들리긴 했었거든요. 근데 그랬던 중에 어제 아예 공개적으로 언급이 나온 거였어요. 유이동 의원이 인터뷰하면서 진행자가 찬성표 던질 겁니까? 라고 물었는데, 생각이 그런 쪽으로 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 사실 유이동 의원 같은 경우는 최근까지 국민의힘 당 지도부, 그러니까 정책위 의장이었는데 네. 이렇게 좀 전향적인 언급이 나와서 어제 화제가 많이 됐었고요. 예. 물론 이탈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17표가 넘겨서 뭐 실제 재의결까지 이뤄질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적어 보여요. 네. 언론 보도도 살짝 부풀려진 측면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상민 의원도 뭐 예전에 특검 찬성이라고 해서 같이 카운트되는 경우들이 있던데, 제가 어제 만나서 물어봤어요. 예. 그랬더니 약간 결이 다르더라고요. 음. 특검은 찬성하지만 지금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안은 반대한다. 예.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특검안이 본회의로 넘어오게 된다고 한다면 자기는 이제 부결표를 찍겠다라는 얘기고요. 뿐만 아니라 윤재욱, 추경호, 그러니까 국민의힘 전현직 원내 지도부에서도 의원들한테 전화를 계속 돌리고 있는데, 네. 이렇게 확인했을 때도 특별한 이상 기류가 감지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선 직후에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그 여당의 분위기와 총선에 참패한 이유가 뭐냐 이제 분석하면서 나왔던 그 분위기와 지금 분위기는 살짝 좀 달라요. 맞아요. 예. 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야당에서 이제 탄핵에 대한 구호가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 되면서 여당 의원들도 상당히 좀 부담을 갖는 분위기 아닌가, 이런 느낌도 들고요. 현직 의원들도 그렇고 이제 당선자 22대 당선자들도 약간씩 톤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그래서 당분간은 공수처에서 수사를 계속 할 거예요. 대통령이 어제 오동훈 공수처장을, 신임 공수처장을 어제 임명하기도 했고요. 네. 지명하기도 했고요. 공수처가 지금 공수처도 일단은 수사를 좀 뒤늦게 속도를 내고 있는데, 어제는 박정훈 대령이랑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동시에 불러서 소환 조사를 했습니다. 그 소환 조사의 핵심은 VIP 경로설이에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 조사 결과를 듣고 김계환 사령관 등등한테 경로하면서 그러면서 경찰에 이첩했던 게 보류되고 기자회견 취소되고 이랬다는 의혹이었는데, 이게 이제 박정훈 대령의 주장이거든요. 네. 근데 이 주장이 어제 김기한 사령관과 같이 대질신문을 해서 좀 밝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모았었는데, 대질신문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김기한 사령관 쪽에서 해병대를 내가 지휘하는 입장에서 부하랑 대면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게 되면 해병대 차원에서 너무 큰 상처를 줄 것 같다라고 하면서
대질신문은 거부했었습니다. 네, 이어서 조사를 받고 돌아간 이런 상황. 자, 김준일 평론가. 예. 이제 거부권 행사 전의 정국과 행사 음. 후에 이 정국은 좀 달라질 것 같은데 어떤 부분들 주목하세요? 일단 언론들 이제 반응을 좀 사설로 좀 보면은 네. 굉장히 좀 갈린 것 같아요, 이번에는. 예, 그래서 서울신문, 중앙일보, 세계일보 같은 경우에는 공수처 수사부터 봐야 된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뭐 한국경제 같은 경우에는 거부권 행사하지 않는 게 법치훼손이다. 뭐 이렇게 좀 세게 한 것도 있고 양비론도 있었습니다. 뭐 국민일보는 뭐 최상병 죽음을 끝내 정쟁거리로 전락시킬 셈인가. 뭐 조선일보는 민주당 특검법 법리 안 맞지만 국민이 의문 가진 것도 사실. 뭐 이렇게 해서 양비론적인 입장이었고요. 좀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을 이제 좀 많이 비판한 게 동아일보가 눈에 띄는데 경로설엔 입국 다문 채 특검 거부 이해 바랄 수 없다. 이렇게 했고요. 뭐 한겨레는 국민이 두렵지 않냐, 경향신문은 국민과 맞서는 권력 사유하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비판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일단 요거 하나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진석 실장이 나와서 이제 설명을 쭉 했잖아요. 네네. 이게 7분 16초 동안 설명을 했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쌍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대장동 50억 클럽법 그때 거부권 행사 당시에는 이관섭 전 비서실장이 3분 59초, 한 4분 정도 했으니까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거예요. 그 정도로 이게 이제 굉장히 법리적으로도 이제 맞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건데, 그러니까 이거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고 특검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라는 게 이제 대통령실의 주장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팩트 체크가 좀 필요한데 뭐 JTBC에서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좀 사실관계가 안 맞는 게 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을 지금 침해한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렇다. 그러니까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민주당에게만 특검 추천권이 있는 게 야당에게만 있는 게 위헌적이라고 해서 이거를 이제 반대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2016년 국정농단 사건 그리고 2018년 드루킹 댓글 사건 때도 네. 야당 추천만으로 했어요, 이미. 다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이제 국민의힘 의원한테 했는데 그때는 그렇게 하기로 합의가 된 채 그렇게 한 것이고 네. 이번에는 여야 합의가 안 된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25년간 13회에 걸친 특검 법안들이 모두 여야 합의에 따라 예외 없이 처리돼 왔다라고 정진석 실장이 얘기를 했는데 예. 2007년 BBK 특검 같은 경우에는 여당인 대통합민주신당이 발의를 했지만 한나라당이 반대해가지고 한나라당이 표결에 불참을 했어요. 법안이 통과된.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합의가 되지 않은 사례도 있다라는, 이게 뭐 바람직하다라기보다는. 그리고 네. 수사하는 중에 특검한 전례가 없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15번의 특검 중에 10번이 수사 중이었고 그게 뭐 국정농단이나 드루킹 사건도 다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관계에 좀 의문이 있다. 대통령실에서 얘기한 거.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론이 굉장히 이제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된다 여론이 강하고, 이게 10번째 법안이거든요. 특검법 거부권 행사. 예, 그렇죠. 그러니까 횟수로는 6번, 법안으로는 10번인데 네. 너무 많이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많이 했던 게 이제 이승만을 빼고는 노태우의 7번인데 이미 그거는 진작에 넘어섰고, 그건 언제까지 할 것인가 이런 여론이 상당히 부담되는데 지금은 뭐 이제 앞뒤를 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본다라면은 결국은 이번 하고 다음에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번에 재의결에서 통과가 안 되면은 천막농성 지금 들어간 상황이고 1호 법안으로 한다라는 거 지금 예고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강경 대치가 당분간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죠. 예, 결국은 이제 얼마나 설득을 할 수가 있느냐. 이번도 이번이지만 다음에 얼마나 설득을 할 수 있느냐가 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자, 전국이 이제 뭐 21대 국회는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제 열흘도 안 남았죠. 22대 국회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22대 국회도 경랑 속에서 시작하지 않을까, 뭐 이런 지금 전국이 예측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뭐 박성민 1타 박성민도 준비가 돼 있으니까 거기서 좀 더 예측해 보기로 하고요. 두 번째로 갑니다. 여권 잠룡 신경전. 여권 잠룡. 지금 이제 당권 도전도 곧 뭐 선언들을 할 거고, 그러고 나면 이제 대권 분위기로 사실은 넘어가요. 그렇죠. 그런데 잠룡들의 신경전이 일단 해외 직구 정책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어요. 정부 정책 전체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지적하는 건 여당 중진으로서의 처신의 아쉬움이 남습니다. 해외 이제라고 이제 썼었는데 이게
우리가 그제 한번 말씀드렸죠. 해외 직구 정책에 대해서 뭐 한동훈, 유승민, 나경원 요 세 사람이 좀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이 재비판을 한 거였어요. 그리고 이 오세훈 시장의 입장에 대해서 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다시 반박을 합니다. 건설적인 의견 제시를 처신 차원에서 다루는 것에 공감할 분이 많지 않을 겁니다. 처신 논란이 붙었고 처신 논쟁이 붙었군요. 네. 거기 이제 이 처신 논쟁에 대해서 오 시장이 어떤 입장을 보일까도 주목이 됐는데 예. 바로 이제 한동훈 위원장 페이스북 보자마자 바로 2시간 만에 입장을 다시 냈어요. 또 나왔어요? 네, 사과를 했습니다. 처신이라고 한 거는 제가 좀 정제되지 않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도 사실 조금 더 견제구를 다시 날렸어요. 여당 정치인들이 SNS로 의견 제시를 하는 건 가급적 최소한에 그쳐야 합니다. 대통령실이나 총리실 쪽에 직접 연락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SNS로 의견 표현하기 전에 먼저 그쪽으로 얘기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퐁까지 왔고. 그렇죠. 당이 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 이후에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그 오세훈, 한동훈 간에는 여기까지인데 또 하나 그 갈래가 있습니다. 오세훈, 유승민. 네. 그쪽도요? 네, 그러니까 이건 사실 그제부터 계속됐던 건데 뭐 중진의 처신이 아쉽다라고 했을 때 유승민 전 의원이 대통령실 향해서는 당신 한마디 말할 배짱도 없으면서 이렇게 우리 쪽에만 얘기를 하냐라고 하면서 공방을 벌였었거든요. 그 흐름에서 추가로 유승민 전 의원이 오세훈 시장한테 자신이 SNS를 하면 건강한 거고 남이 SNS 하면 보여주기냐. 약간 2대1 싸움이 됐군요. 그렇죠. 2대1 핑퐁 경기가 됐군요. 이게 입장을 좀 정리를 해보면 오세훈 시장은 기본적으로는 시민의 안전 쪽을 강조한 거고 한동훈, 유승민 두 사람은 시민의 선택권 쪽을 좀 강조하면서 입장이 나뉘었고요.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오세훈 시장은 정부 입장을 좀 두둔해주면서 윤석열 대통령이랑 거리를 좁혔다고 볼 수가 있겠고 한동훈, 유승민은 각각 뭐 비윤, 반윤 뭐 이런 입지를 좀 구축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내 반응은 어땠어요? 기본적으로는 어제 박수영 의원이 페이스북에다가 오랜만에 잠룡들 간의 정책 논쟁이 벌어져서 반갑다 이렇게 썼어요. 다만 일각에는 기껏 논쟁한다는 게 처신이니 뭐니 이렇게 좀 유치한 거 아니냐라는 중진 의원의 개별적인 제가 취재했을 때 개별적인 반응도 있었습니다. 자, 김준일 평론가. 오세훈 대 한동훈, 오세훈 대 유승민 설전은 굉장히 이례적이잖아요. 처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목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언론들이 쓰는 표현들이 이제 잠룡이라는 표현들 많이 쓰거든요. 발음을 잘 하셔야 돼요. 잠재적. 잠룡. 잠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레임덕의 징후로 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2년 차잖아요. 이제 3년 차 된 거잖아요. 대통령 아예 절반도 안 지났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권에서 이 정도로 그러니까 차기 대권 주자들이 이렇게 목소리를 세게 물론 당권 도전이라는 이런 것도 있지만 세게 내는 것 자체가 지금 무게가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힘이 많이 빠졌다. 그리고 차기를 노리는 분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행보를 해야 될 정도로 지금 뭐 긴박하게 돌아간다 뭐 이렇게 좀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말이죠.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제 잠룡들의 이름이 막 등장하기 시작했던 때가 언젠가 생각해 보면 적어도 대통령 임기 3년 전은 아니었던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4년 차 정도는 돼야지 이제 좀 바쁘게 움직이는데 굉장히 빨리 지금 등판을 했다. 물론 이게 당대표 선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눈에 띄는 게 뉴스원이 기사 제목을 이렇게 뽑았어요. 목격담 정치, 화살표 현안 비판, 화살표 잠룡 설전, 한동훈 등판 초읽기.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어디에서 도서관에서 책 읽다 발견됐네 뭐 이런 걸로 목격담으로 주로 나오다가 현안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이제 설정까지 한다라는 거는 이거는 적극적으로 당대표에 이제 도전할 의사가 있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왜 오세훈 시장은 이렇게 세게 나왔나? 그러니까 본인이 어쨌든 서울시장이고 행정권이 있으니 행정력이 있으니 온라인 플랫폼의 중국산 온라인 플랫폼의 안전성, 제품의 안전성을 직접 지시하고 이를 통해 이제 경각심도 주고 본인이 굉장히 좀 말로만 이렇게 비판한 사람과는 다르다라는 거를 차별화를 하려고 했는데 이득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해외 직구에 대한 정책을 오세훈 시장 서울시에서 한 게 아니었잖아요. 서울시에서 한 건 아니에요. 전혀 아니었는데 오세훈 시장이 이렇게 나서서 이야기한 거는 조금 의외긴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안전성 검사를 지시를 한 거는 맞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거를 이제 서울시에서 뭐 정책을 막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막을 수는 없지만은 그러니까 뭔가를 이제 나는 다른 거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유승민 전 의원 말대로
해외 직구 금지는 사라지고 SNS만 남았다 이렇게 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SNS가 오히려 과열됐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직 손익계산서를 보기는 따지기는 어렵지만은 지금 여기에서 말 한마디 얹은 분들은 다 당대표에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오세훈 시장은 아니시잖아요. 오세훈 시장은 아니지 뭐 나경원 뭐 이를테면 뭐 예. 한동훈, 유승민 이런 분들은 차기 잠룡으로서 지금 존재감을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여권이 앞으로도 설전이 좀 많아질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근데 그래도 다른 설전보다 정책을 놓고 펴는 설전은 건강한 게 아닌가. 다른 설전보다는 정치권에서 훨씬 보기 좋은 설전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들어요. 요거 하나만 예. 제 눈에 띄는 칼럼이 하나가 있어요. 동아일보 칼럼인데요. 이진영 논설위원 칼럼인데 대통령이 일할수록 나라가 나빠져서야 그래가지고 이 해외 직구 금지한 거 사흘 만에 처리한 걸 강력하게 비판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산 엑스포 R&D 카르텔 킬러 문항 의대 증원 2,000명 뭐 이런 것들을 하는 때마다 지금 대통령의 정책이 오락가락하고 있고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일을 하면 할수록 나빠진다라고 조금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범여권이나 보수 언론에서도 상당히 대통령의 정책에 조금 비판의 각을 세우는 이런 모습입니다. 다음 이슈 넘어가죠. 데드라인 넘기고도 설전. 자, 정부와 의료계 사이의 갈등. 법원의 이제 가처분에 대한 결정은 나왔지만 그리고 전공의 복귀 시한도 지났지만 지금 분위기는 정리되지 않는 분위기죠. 맞아요. 더 강대강 대치가 뜨거워지고 있는 분위기로 보입니다. 일단은 전공의가 자리 비운 지 3개월이 지나면서 말씀드렸던 데드라인이 넘겼고요. 정부가 미공기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사실상 불가피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네. 행정처분. 그러니까 고연차 레지던트가 3, 4년차 레지던트가 한 3,000명 가까이 되거든요. 네. 2,900명 정도. 네. 당장에 내년에 이 정도 전문의 수급난이 생길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전문이라 하면은 이제 무슨 과 전문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들의 공백이 생겨버리는 거네요. 그렇죠. 3,000명 정도가 공백이 되는 거고 이런 상황에서 의정 갈등은 계속되고 있는 게 특히 어제는 보건복지부 박민수 2차관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의사협회를 관리 감독하는 복지부 입장에서 임현택 의협회장의 발언이 적절했는지 우리가 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임현택 의협회장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지난번에 아까 말씀하셨던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네. 판사가 대법관 자리를 두고 회유됐다고 의심할 수 있다. 이게 합리적 의심이다. 이런 뭐랄까 좀 비판을 법원에 대한 비판을 했거든요. 뉴스쇼에 나와서 인터뷰 중에 있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박민수 차관이 어제 인터뷰 중에서 이렇게 밝힌 거였고요. 그러자 또 다시 의협에서는 긴급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박 차관은 의료농단 사태에 책임 있는 사람 아니냐, 그런 사람이 우리한테 이렇게 부적절한 발언을 한 거 아니냐, 차관을 처벌하라 이렇게까지 수위 높게 대응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다 어제 벌어진 일이죠. 맞아요. 어제 긴급 기자회견도 열렸고 그 미복귀 이 전공의들, 미복귀 전공의들은 뭐 시한 지났지만 거의 돌아온 사람이 없습니다. 예, 이런 상황이고 지금 상황이 심각해요. 예, 상황이 강대강 대치해서 어느 쪽도 물러날 생각이 없는 이 상황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이대로 그냥 지켜보고만 있어도 되는 건가? 전체 전공의가 13,000명인데 네. 그 중에서 659명이 지금 돌아왔다고 복지부가 집계했거든요. 5.1% 수준, 그러니까 95%가 안 돌아온 거고. 뭐 이제 연합뉴스 기사인데 전공의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부는 진짜 데드라인이라면서 계속 복귀 시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진짜가 반복되고 있다. 그냥 사직서 다 처리해라. 그러니까 전공의들의 입장은 사직서를 주로 냈는데 사직서 처리를 안 해준 거다. 우리가 사표 낼 생각이 진짜로 있는 건데 왜 우리한테 자꾸 돌아와라 왜 안 돌아오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시점을 자꾸 연기해 주느냐, 연기해 주지 말아라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는 전문의 자격증 안 따겠다. 일반의로 개업하겠다. 그쪽으로 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당장 이제 2,910명 정도가 이제 수련 기간을 채우지 못해서 전문의 응시 자격을 잃는데요. 전문의 의사가 이제 이렇게 배출이 안 되는 것도 있고 이게 정부가 지금 그 롱텀 길게 봐서
전공의들 중심으로 지금 대형 병원이 꾸려졌는데 여기에 노동 착취 문제 그리고 뭐 일주일에 뭐 100시간의 일을 하네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전문의들로 바꾸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연봉은 전공의가 한 7천만 원, 전문의는 한 2억에서 3억 원 정도 합니다. 그럼 그 비용을 충당을 해야 되는 거가 하나가 있는데 당장 비용도 비용인데 전문의가 안 나와요. 네, 배출이 당장 안 다 돼요. 유급이 돼 버리니까 예, 예. 그러니까 시험 자격 자체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거 자체가 완전히 정부의 플랜 자체가 다 꼬여 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좀 천천히 하겠다, 늦추겠다 그러면은 천천히 하는 동안은 그러면 전공의들은 안 돌아오고 그럼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증원까지는 뭐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있는데 그 이후에 지금 완벽하게 교착 상태인데 그러니까 묘수가 지금 필요하다. 그 의사들도 조금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되고 좀 감정을 좀 누그러뜨릴 필요도 있지만은 정부는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플랜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요. 협상 테이블에 다시 앉았으면 좋겠고 또 앉기 위한 어떤 여지, 공간을 좀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뭐 몇 가지 요구 사항들이 박민수 차관하고는 대화하기가 어렵다라는데 또 박민수 차관은 절대 대화 테이블에서 내릴 수 없다라든지 뭐 이런 대치 좀 풀 수 있는 것들은 풀어가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이 또 있나요? 여기까지 하나요? 여기까지,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